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싱글맘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도 다 겪어보는구나 싶었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사연 보내보았어요.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계셨지만 지방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도 했고, 가족들 전부 독립적인 성격이라 저는 오히려 서울 사시던 시부모님과 저희 신혼집이 위치도 가깝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다 보니 좀 더 가깝게 지내며 그분들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공직 생활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성정이 차분하고 교양 있으셨거든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전형적인 못된 시부모와는 정반대의 분들이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닮아 성격이 딱 그랬고요. 잠이 많아 가끔 데이트하며 졸려하는 모습으로 저를 서운하게 하는 일 말고는 딱히 싸울 일도 없이 조용한 편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잣 집안은 아니었지만 두 분은 연금도 꼬박꼬박 받으셨고 직장 생활하실 당시 노후자금도 잘 모아두셔서 걱정 없이 단란하게 사셨어요.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 저나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잔소리, 싫은 소리, 오지랖 한 번 부리신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 생활에도 딱히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전날과 똑같았거든요. 여느 날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회사로 출근을 했죠. 어떤 낌새도 없었는데 그게 제가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출근한다며 나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편지 한 통이나 연락 한 통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죠. 처음에 당연히 몰랐어요. 점심시간에도 연락이 없길래 많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퇴근할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길래 처음에는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많이 바쁜가? 야근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문자를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길래 전화를 걸었죠. 원래 야근하거나 늦어질 것 같으면 먼저 연락을 남겨주었거든요. 단 한 번도 말없이 늦거나 잠수를 탄 적이 없던 남편이라 저는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오늘 회사에 비상이라도 걸렸나? 급한 회의라도 들어간 건가 싶어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하며 밤이 되도록 기다리는데 남편은 밤 10시, 11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전부 재워놓고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회사로 찾아가고 싶은데 아이들은 자고 있고 시부모님을 깨우자니 괜히 별일도 아닌데 소란 떠는 걸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핸드폰만 부여잡고 있었죠. 그런데도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 닿지를 않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 회사 직통 전화번호라도 알아둘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참다 참다 결국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자고 있는 아이들 놀랄까봐 티도 못 내고 꾹꾹 참고 있던 불안감이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막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이가 오늘 아침에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늦은 적도 없고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없는데 혹시 어디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사고라도 난 걸까요? 너무 걱정돼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유,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이 시간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얼마나 놀랐을까.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그 집으로 가마. 조금만 기다려라. 어디 지인이나 친구 연락처 하는 거 있으면 전화 한번 해보고 있으렴. 시어머니의 여보세요 한마디에 제가 울음이 터져 나와 막 흐느끼며 이야기를 전하자 시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연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리 놀라지 않고 차분하고 이성적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오실 동안 깜깜한 집 안에 아이들과 남겨진 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온갖 상상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정말 까딱 잘못했다간 정신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정도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오시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니 저는 집에서 기다리며 남편 회사 전화번호를 찾아내 무작정 전화를 걸어보았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뒤라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회사 사람 연락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회사 사람 연락처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회사에서 이미 떠났거나 애초에 출근한 것도 아닐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는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지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런데 전부 제 남편의 행방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다들 제 남편과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무슨 일이 있냐 제게 되물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고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남편과 중마고로 오래된 친구고 자주 만나는 편이었던 욱진 씨가 마지막 희망이었죠. 욱진 씨는 혹시나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나 갈 만한 곳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싶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너무나도 절망스럽게 욱진 씨에게서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현우 그놈 거의 6개월 전부터는 제 연락 안 받았어요. 답답해서 문자 남기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짧게 답장 하나 툭 보냈고요. 형수님이랑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건강에 문제 생겼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는 대답만으로도 절망스러운데, 거기에 더해진 욱진 씨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매주 주말마다 욱진 씨랑 등산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당장 지난주 주말에도 욱진 씨랑 산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등산이요? 현우놈 결혼하고 나서 몇 번 같이 간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형수님. 6개월간 연락도 안 되는데 등산을 갔을 리가요. 남편은 매주 주말이면 욱진 씨와 등산을 나간다면서 집을 나서곤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고요. 등산복에 장비까지 챙겨 나갔는데 그럼 매주 등산을 같이 간 사람이 누구라는 건지, 남편이 대체 등산을 가긴 한 건지, 혹은 바람에 피우나 하는 의심도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다다르니 남편의 생사가 걱정되기도 하면서 의심 아닌 의심에 싹이 트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당장이라도 실신할 것 같았어요. 정말 아이들이 있으니 버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가까스로 정신줄을 부여잡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도착하셨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마주친 시부모님 모습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거의 쓰러지다시피 시어머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하가, 괜찮니? 너무 걱정 말거라. 어디 크게 다친 거라면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을 게야. 병원에서 연락 온 것도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꾸나.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무색하게, 멀쩡하게 연락이 올 게야. 세상에, 너 이거 다 식은 땀이니? 얼른 진정하고 가서 좀 누워라. 어머니, 어떡해요? 남편 지인이랑 친구들 전부 연락해봤는데 모른대요.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한테 주말마다 욱진 씨랑 등산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근데 욱진 씨도 연락 안 된 지 반년이 넘어간대요. 같이 등산 간 적도 없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저한테 대체 언제부터 등산 간다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 치고 주말마다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목소리도 한없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사라졌다는 전화 한 통에 불이 나게 달려와 주신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저를 부축해 침대로 데려가 앉히시곤 진정시키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일단 남편은 저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적도 외박을 한 적도 없어요. 직장 자체도 출장이 있는 직장이 아니어서 출장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제일 큰 이유는 남편이 몇 개월 전에 했던 이 말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떨 것 같냐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이 갑자기 사라질 인물이 안 되지 하고 넘겼는데, 아니, 남편은 화를 내며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잘못되는 줄 알아 하고 밖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왜 그런 질문을 했냐고 조곤조곤 물어보니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어젯밤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런 내용을 봐서 본인이 그 영화에 심취를 한 것 같다며 조금 과민 반응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게 떠올라 더 불안했어요. 예, 일단 눈 좀 붙여라. 내일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지 않겠니? 내일 일어나서 회사에 한번 연락해 봐라. 주말에 등산 이야기는 나도 처음 듣는구나. 나도 생각해 보마. 주말에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일단 눈 좀 붙이고 내일 생각하자. 시부모님은 불안해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저를 진정시키셨고 남편이 사라진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셨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회사 역시 제 예상대로 남편이 이미 회사를 무단 결근한 지 한참 되었다. 이미 연락 두절이라 사실상 퇴사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바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출근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이미 회사를 나가지 않은 지 한참 되었던 거예요. 그럼 대체 매일 아침 회사 간다며 나간 남편이 어디를 간 건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었죠. 혹시 정말로 바람이라도 나서 주말에는 등산한다고 거짓말하고 평일에는 해외로 도피할 준비라도 하느라 출근을 안 한 건가? 한순간에 부모님이며 자기 가정을 내팽개치고 불륜녀랑 어디 해외로 도망이라도 간 건가?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남편이 사라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경찰에서 되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죠. 성인의 실종은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지 않는 한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본다더라고요. 그래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 추적도 바로 해주기 어렵고요.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어요.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진 남편에 대한 걱정 반, 의심 반을 달고 살게 되었어요. 걱정으로 단시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한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위염과 식도염, 이석증까지 달고 살게 되었죠. 이석증이 증상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던 질병이라 어지러움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두 아이를 제가 돌보았고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지면 고개를 들고 서 있거나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저를 애지중지 간호해 주시면서 저희 아이들까지 케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시부모님께서 연신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당신 아들 때문에 저와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눈치를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에 있다 거실로 나가려 방문을 열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이 속닥거리시기에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느라 방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두 분이 하는 말씀이 글쎄, 혹시 현우 이놈 또 여자가 생겨서 도망간 거 아니야? 그때 그 여자랑 눈 맞아서 기어코 도피한 거면 어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뭔가 알고 있으면서 제게 숨기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 눈치를 그렇게 보셨구나 싶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실로 달려나가 시부모님께 다그쳤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 남편 뭐 알고 계시고 있는 거죠? 제발 뭐 알고 계신 거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알고 싶었어요. 대체 살아는 있는 건지, 정말 눈 맞아서 바람이라도 난 건지, 그렇다고 말 한마디 없이 처자식을 버리고 갈 놈인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 팔뚝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이야기하시라 울부짖으니 그제야 시부모님께서 사실대로 고백하시더군요. 남편은 2년 전쯤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요. 그걸 시어머니께서 보신 거죠. 실은 이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들렀다가 현우가 다른 여자랑 밥 먹고 있는 걸 봤어. 처음에는 회사 미팅인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지.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보고 있는데 서로 음식을 떠먹여주는 꼴을 보곤 이거 예산 일이 아니다 싶었어. 그 자리에 당장 쫓아가 혼쭐을 냈어야 했는데 나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고 싶고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서 말리지 못했다. 나중에 따로 현우 놈을 집에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니 그제야 실토하더구나. 잠깐 너 말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몇 번 만난 게 다라고. 만나보니 너 말고 눈에 차질 않는다며 정리할 거라 했다. 그게 2년 전이야. 그리고 나서는 정리했다고 하길래 나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나도 그때 일이 생각나는구나. 저는 남편이 실종된 것도 모자라 갑자기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듣게 되면서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유전적으로 저희 집안은 저혈압이 있다 보니 몸이 많이 약해 퍽하면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거든요. 남편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는 온갖 잔병들까지 겹치며 전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진 탓에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픽 쓰러지곤 했어요. 남편의 가출로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처음에는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님 누가 납치라도 하기라도 한 걸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걱정은 안 되더군요. 외도에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차라리 외도이길 바랐어요. 그럼 적어도 살아있긴 할 테니까요. 결국에는 돌아올 거고 알고 보니 바람이 아닌 뭔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그렇게라도 자기 최면을 걸어가며 남편이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시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나 봐요. 저를 붙잡고 남편이 돌아올 거라며 기다려보자 설득하셨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겠다면서요. 아들 잘못 키운 죄 달게 받으마.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돌아오면 그때 이유를 물어도 늦지 않으니 일단은 우리랑 같이 기다려보자. 네 남편 입으로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괜히 말실수를 해서 네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그냥 가벼운 의심이야. 외도가 아닐 수도 있어. 아직 아무것도 확정짓지 말자꾸나. 우리가 현우 그놈 대신 너와 손주들 옆에서 같이 기다려주마. 시부모님은 그렇게 사정사정하시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 역시 외도가 아니길 바랐고 그래도 살아있길 바랐고 살아 돌아온다면 남편 입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직접 듣고 싶었으니 알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시부모님은 건강이 많이 약해진 저를 위해 한약도 지어다 주시고 집에서 아이들 케어도 해주시며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희 세 가족을 돌보셨어요. 하지만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3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모님 걱정하실까 상황은 알려드리지도 않고 그저 사위 찾으시면 요새 너무 바쁘다, 잔다, 둘러댔는데 이제는 저희 부모님께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했죠.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걱정하셨지만 시부모님이 케어해주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다행히 한시름 놓으셨어요. 전화드린 다음 날에 바로 올라오셔서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다독여주고 다시 내려가셨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아들을 잘못 키운 본인들 잘못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셨어요. 다행인 건지 그렇게 만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큰 감정 싸움 없이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남편이 돌아오면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내려가셨죠. 3달을 꽉 채우고 4개월 차가 되어갈 동안 남편은 돌아오지도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감정이 오락가락했고요. 어느 날은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당해 세상을 벌써 떠난 건 아닐까? 누가 건장한 남성을 노리고 나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며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느 날은 2년 전 시어머니께서 목격하셨다던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려고 정말 떠난 걸까? 부모님이 반대하실 테니 부모님에게까지 도망친 걸까? 자유를 찾아 이미 해외로 나가버린 건 아닐까? 혹시 도박자?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로 원망과 분노 섞인 감정을 느끼는 날도 있었죠. 3개월 흐르는 건 정말 지옥 같았는데 4개월 이후부터는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라도 누르면 혹시나 남편일까 싶어 문 쪽을 쳐다보고 기대를 했고 기대감 이후에는 더 큰 실망감을 느끼길 반복했어요. 전화가 울릴 때면 늘 남편이지 않을까 후다닥 핸드폰을 집어들곤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매일 연락해 사위한테 연락 없는지 소식 없는지 확인 전화를 하곤 하셨는데 1년이 다 되어가니 이상하게도 없는 삶에 익숙해지더군요.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전만큼 자주 전화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우리 부부가 살고 있던 전셋집 계약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자금까지 올려달라는 말에 저는 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 둘을 낳게 되며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고 있었거든요. 늘 남편이 벌어다 주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사라진 뒤에는 모아두었던 돈을 아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집까지 빼고 새로 이사 갈 곳을 알아봐야 한다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오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자금 올려달라는 말을 들은 날 시부모님께 전해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 집 전세 자금을 올려달래요. 근데 저희 이제 현우 씨가 벌어왔던 월급 거의 다 써가요. 제가 지금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부업으로는 전세 자금 충당할 수가 없고요. 조만간 집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난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더 이상 현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겠다. 네가 살던 집 계약 기간 끝나면 더 알아볼 것도 없다. 이 집 정리되는 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렴. 우리가 나가서 살면 된다. 아파트 명의도 바꿔주마. 네 앞으로 바꿔줄 테니 걱정 말아라.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전부 우리가 앞으로 보태주마. 너는 그저 아파트에서 애들 키우면서 지금 하는 일 해.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서 살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거절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은 몰라도 그 아파트가 한두 푼짜리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그냥 아무도 안 살던 집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사시던 집이에요.
그런 집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어머님, 아버님 내쫓고 그 집 들어가 살라고요? 아유, 전 못 받아요, 어머니. 명의 변경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애들 데리고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갈게요. 예?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냥. 지금까지 그래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안 된다며 가슴팍을 주먹으로 마구 내리치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 우리가 못난 아들내미를 낳아놔서 너랑 우리 손주 새끼들이 고생을 하잖아. 현우 이놈만 번듯했으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단란하고 평온하게 잘 살다 갈 수 있었을 거 아니냐. 현우 때문에 네 인생, 네 아이들 인생까지 지금 망쳐놨는데 내가 그 집에서 살아 무엇하니?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1년은 이렇게 살았지만 더는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자식 잘못 키운 우리는 단칸방 원룸에서 살다가 죽어도 싸다. 자식놈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던 우리가 잘못이지. 너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 그러면서 현우 때문에 마음고생만 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제발 우리 뜻대로 해줘. 시어머님께서는 제발 당신 뜻에 따르라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사내 새끼가 되어선 의리도 정주도 없이 그렇게 내뺐어. 그런 놈 돌아온다고 받아줄 거냐? 아가, 우리가 아무리 현우 부모지만 그놈 감싸줄 생각 없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남의 집 자식한테 그런 고생스러운 삶 안겨주고 싶지 않다. 내 사돈 어르신 볼 면목도 없어. 내가 그걸 알고 어떻게 살겠니? 아니, 너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 전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잖냐. 현우 이놈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 어머님, 아버님은 거의 제 남편의 외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제는 완전히 믿고 계셨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다른 증거라도 본 것처럼요. 그게 참 이상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믿기로 하셨겠지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설령 현우 씨가 정말로 외도를 했다고 쳐요.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 한들 그게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 잘못이에요? 처자식 버리고 딴 여자랑 살라고 그렇게 키우고 가르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외도하라고 가르치신 적 없잖아요. 그거 그냥 현우 씨 본인이 한 선택이에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요. 그걸 왜 어머님, 아버님이 수습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거야말로 자식 잘못 키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라도 저 이 집 안 받아요. 아니, 못 받아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다가 현우 씨 돌아오면 그때 이야기 듣고 결정할래요. 그 아파트는 못 받아요. 저 정신 못 차리고 픽픽 쓰러질 때 저 간호해 주시고 애들 케어해 주셨는데 아예 어떻게 두 분이 원룸에서 사시는 꼴을 봐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친정 엄마보다 더 따르고 의지했는데 그런 두 분이 말년에 사서 고생하시는 걸 어떻게 봐요, 제가. 그 아파트에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간다니까요. 들어오긴 어딜 들어오냐. 우리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 네가 이렇게도 안 가져가겠다 버티면 우리가 목숨이라도 끊으마. 그렇게라도 해서 네 앞으로 집이 상속되게 만들 거야. 이래도 안 가져갈 거니? 아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러실 거면 그냥 아이들이랑 살만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주세요. 아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계속 다른 집을 얻어달라고 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잘못되길 바라는 거냐? 집 2개 받아가려는 속셈이야?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제가 시댁집에 들어가겠다는데도 시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무조건 제가 20억 정도 하는 시댁집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살자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차라리 시부모님 대신 내가 아이들이랑 살 작은 집을 구해주시라 차선책도 드려보고 매달려도 봤어요. 저 혼자서는 그 아파트에서 애들이랑 절대 못 산다며 시부모님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오열하며 석구대죄하고 계시고 시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다 분이 차올랐는지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우셨어요. 세상 점잖으신 분들 언성 높이시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께서 언성을 높이고 뒤로 넘어가시면서까지 아등바등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죄인이고 자식을 잘못 키운 사람이니 제발 집을 가져가라. 집을 가져가지 않으면 목숨이라도 끊어서 상속으로 가져가게 만들 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시는데 실랑이를 조금이라도 더 벌였다가는 두 분이 모두 탈수가 오든 발작을 하시든 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동안은 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진정시키고 달래주시던 두 분이셨는데 그날은 아니었던 거예요. 두 분은 당장이라도 뒤로 넘어가실 듯 몸부림을 치시며 제게 그 집을 떠넘기셨어요. 늘 언제나 차분하고 나긋나긋 교양 있으신 두 분께서 감정적으로 흥분하신 채 고래고래 울부짖으시는 걸 보는데 저도 너무 놀라고 기겁을 했죠.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발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죽어서라도 상속받게 하겠다는 말과 정말로 당신들이 잘못되길 바라는 거냐 해코지 아닌 해코지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집 가져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면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가구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계셨던 가구들을 대거 처분하셨고 원룸도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와 그동안 모아둔 목돈뿐이셨는데 그 아파트를 저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모아두었던 목돈으로 원룸을 하나 장만하신 거죠. 남은 돈과 다달이 들어오는 연금은 전부 저희 생활비로 다달이 넣어주시겠다면서요.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던 터라 작은 원룸 빌라촌으로 가서 살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시부모님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댁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지만 남편이 돌아오거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다시 시부모님께 집을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큰 재산을 제가 어떻게 갖겠어요. 일단은 시부모님이 안정되실 때까지만 잠재우는 식으로 아파트에 잠깐 들어가서 산 거죠. 게다가 어디로 가시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으려 하셔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죠. 반찬이라도 만들어 가져다 드리고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걱정되어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찾기 위해 발로 뛰어야 했어요. 사실 나중에라도 시부모님을 찾아뵐 생각으로 시어머님께서 잠든 틈을 타 어머님 휴대폰 속 부동산 연락처들을 전부 저장해뒀거든요. 이리저리 부동산을 다니시며 분명히 원룸 빌라를 구하러 다니셨으니 부동산으로 보이는 연락처, 저장되지 않은 연락처를 전부 다 메모해두었고 이사를 마친 뒤에 하나하나 전화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전화번호와 통화를 한 끝에 드디어 시부모님께서 계약한 부동산을 알아냈고 저는 직접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고객 정보라 쉽게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정을 설명드리며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 사장님 앞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습까지 보시더니 건물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온 동네 집을 다 뒤져서 찾아내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부동산이 알려준 그 건물에서 시부모님이 몇 호에 사시는지만 찾아내면 되었죠.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아서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틈을 타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주소지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건물 앞에 다다랐을 때 이제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아저씨가
제 나이 또래 남자 양팔을 잡고 끌고 가다시피 지나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섬찟한 느낌이 들었는데 뒷모습이 익숙한 게 시부모님과 제 남편인 것만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갑자기 손이 차갑게 식고 땀이 나면서 심장이 두근대더군요. 그 사람들은 제가 들어가려던 그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들을 놓칠세라 얼른 차에서 내려 그 사람들을 뒤쫓아 들어갔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보라고 두 마디를 외치자 제 남편처럼 보이던 그 남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역시나 시부모님이셨던 거죠. 저는 곧이어 경악을 하고야 말았어요.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바보가 된 채로 시부모님과 함께 그 원룸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린 현관문 안쪽에는 이중으로 된 잠금 장치가 4개, 아니 최소 5개 정도는 되어 있었어요. 사람을 가두기 위한 용도로 보였죠. 아가, 네가 여길 어떻게 찾아왔어? 시부모님은 큰 잘못이라도 들킨 것처럼 깜짝 놀라시며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제 남편이 왜 저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시부모님은 무척 당황해 하시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저를 이끄셨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아니 어디 사고라도 나서 크게 머리를 다친 건가 싶었죠. 그동안은 외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외도라기에 몰골이 처참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와 시부모님께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체근을 하자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우리 아이는 정신이 원래 조금 아프다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원래라니요?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을 못 봤어요. 원래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절 속이고 만나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정신분열증은 약만 먹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널 만나는 동안에도 현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 내가 계속 챙겨 먹였어. 아들은 널 속이는 것 같다고 싫어했지만 내가 부추겼지. 약만 먹으면 증상 없이 남들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이건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현우가 너를 많이 사랑해서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 네, 어머니. 정말 변명이네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속일 수 있죠? 사고 나서 갑자기 다친 게 정말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여태껏 정말 저를 속인 거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당신 아들이 결혼 전부터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약을 먹여 그 증상을 숨겼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정신분열증은 약을 먹으면 증세가 금방 호전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 혹시나 환자가 약을 끊게 되면 재발 확률이 50% 이상이고요. 증상이 재발한 뒤에는 이전보다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해요. 그날 제가 거의 1년 만에 보게 되었던 남편의 모습은 수없이 반복된 재발 탓에 악화될 대로 악화된 모습이었던 거고요. 현우는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난 게 꽤 오래되었어. 이미 우리에게 이건 심각한 병이라기보단 하나의 지병 정도로 느껴지고 있었고 늘 먹던 약을 먹으면 남들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조금 무뎌져 있었나 보더구나. 어머니, 이게 어떻게 지병 정도예요? 이건 엄연히 장애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배우자 될 사람한테 본인 장애를 속이고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이미 어릴 적부터 정신분열증을 알아와 약을 복용한 지 꽤 되어 있었고 그래서 증세가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와 연애할 때에도 정신분열증 약을 당연히 꼬박꼬박 챙겨 먹어왔고요.
그래서인지 어쩐지 가끔은 유독 졸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운해하곤 했었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잠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지 이런 이유에서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마 약 기운 때문이었던 거겠죠. 하지만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 연인이 정신분열증을 숨기고 나와 만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서워서 세상 살겠나요? 거짓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결혼 이야기를 처음 꺼낸 날 남편은 망설였다고 했어요. 그제야 본인의 장애 사실을 토로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저를 속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을 설득한 거죠. 남들도 심장병이다, 고혈압이다, 뭐다 하며 지병 하나씩 가지고 살아. 그걸로 평생 죽을 때까지도 약 먹고 잘만 산다. 그거랑 네가 뭐가 다르니? 너도 약만 먹으면 문제없이 잘 살고 있잖아.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것 없어. 약만 잘 먹으면 돼.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잖아. 어려울 것 없어. 너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하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설득되어 정말로 약을 꾸준히 먹으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결혼 생활 동안 약을 꾸준히 잘 먹으면서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약 먹기를 거부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내가 괜찮다고 했지만 본인이 더는 너를 속이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먹던 약을 끊겠다고 내게 겁을 주더구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이미 둘이나 낳아버린 마당에 남편은 그제야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약을 먹지 않고 증상이 발현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게다가 죄책감이 들 거였다면 차라리 좀 더 빨리 들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죄책감으로 결혼을 엎었어도 되었고,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 죄책감이 들어도 되었고, 첫째를 가졌을 때 들었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밝히지 않은 채 저는 이미 둘째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죠. 잘못을 바로잡기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먼 강을 건너고 온 뒤였고 시어머니는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조차 없었으니까요. 현우 씨가 참 빨리도 죄책감을 느꼈네요, 어머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요? 이건 사기잖아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시어머니 말을 맞받아쳤어요. 더 이상 말이 곱게 나가질 않았죠. 남편이 왜 약을 끊었는지의 이유를 듣고 나니 동정은커녕 그동안 저 몰래 약을 먹으면서 속인 게 섬찟할 뿐이었어요. 시부모님을 믿고 의지했던 만큼 돌아오는 배신감은 어마어마했고요.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유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걸 속이고 저와 결혼한 건지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시댁 가족들이 전부 정신분열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약을 끊을 줄은 몰랐다. 너와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혹시라도 너희를 다치게 할까봐 너희를 지키려고 현우는 우리 집에 찾아왔어. 자기를 아무 데도 못 나가게 가둬달라고 했어. 그래, 사실 전부 알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아들이 당장이라도 정신이 나갈 것만 같은 몰골로 찾아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말도 못하고 애를 이렇게 가둘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네가 언젠가 포기할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 안이란 생각도 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소송감이에요. 소송이라는 단어에 시부모님 안색이 새파래졌어요. 아마 사기 결혼으로 제가 소송이라도 할까봐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아들을 이렇게 숨겨서 가둬두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었죠. 잘못한 거 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 자식이 이런 거 알면서도 속인 우리가 죄인이야.
당시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부모로서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한테 미안해서 20억 정도 되는 우리 아파트를 준 거였고. 어머니, 지금 아파트 주고 땡 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손주들한테 정신분열증에 유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죽을 때까지 아들 케어하시듯이 저도 제 아이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케어하는 꼴을 기어이 보실 생각이셨어요? 현우 씨 같은 아들 낳고 가슴 찢어지셨을 거면 어떻게 제가 같은 일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숨기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어요. 유전할 확률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게 될 수가 있는지 부모로서 아픈 자식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저까지 그러라고 당신이랑 똑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이건 순전히 먼 미래는 보지 않고 당장 당신 아들의 행복만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럼 제 인생은요? 당신 아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당한 저와 제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시아버님께서도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우리도 뒤늦게 깨달았어. 이게 사랑이 아니고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었다. 그래서 너한테 그 아파트를 주고 우리가 전 재산을 너한테 남기는 것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죽어도 못 받겠다 하실 때 죽어라 받으라 하신 거군요. 절 위해서가 아니죠 이건. 어머니 아버님 마음 편하시자고 짐 덜어내시려고 조금이라도 죄 지은 마음 편하시자고 그러신 거잖아요. 어떻게 제가 딸 같다고 그렇게 딸처럼 귀하게 여기셨으면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새끼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제 아이들이요. 시부모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치자 두 분께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제 새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앞으로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용서는커녕 내 손으로 없애버려도 시원찮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저와 제 아이들에게 가장 득이 될지 고민해 보았어요. 시부모님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피해본 게 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지만 사실이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이라도 진행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도 했고 굳이 그런 지출 없이도 시부모님은 다달이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셨어요. 저는 변호사 선임으로 법적 공방을 가는 대신 시부모님의 지장을 찍은 각서를 받아냈어요.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도 받았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는 저렴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만들 수 있었죠. 각서 내용은 간단했어요. 저희 아이들의 조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를 매달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추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 각서를 증거로 정말 법적 공방까지 가야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생활이 급급한 와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꼬박꼬박 본인들이 약속한 금액을 날짜 맞춰 지급해주고 계셔요. 물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살아온 세월이 있어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얼마 안 가 정신을 차렸죠. 사랑하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인 인간을 어떻게 믿고 다시 살아가겠어요? 전 남편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정말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오로지 제 아이들만 보고 살기로 했다고요. 전 남편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돌이킬 수 없이 저질러버린 커다란 거짓말에 대한 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었죠.
시부모님께서 제게 남기신 20억짜리 집은 받지 않고 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전세금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아왔어요. 그걸 받는다고 해도 이전 시부모님께서 살던 공간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분들에게 받아야 할 건 받아내되 그 외에 인연이 닿아 있는 것들은 모조리 정리하고 끊어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로 그 돈에 맞게 저와 아이들은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물론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와 저희와 함께 살고 계셔요. 아이들도 돌봐주시면서 도란도란 지내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전 시부모님은 종종 제게 문자를 보내세요. 잘 지내는지, 아이들은 아픈 데 없는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는 내용들이 담긴 문자를 주로 보내고 계세요. 궁금하지도 않은 전 남편 소식도 가끔 전하시고요. 저는 그래도 일절 답장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이들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래도 냅다 연락 끊고 배째라 하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했는데 그러진 않고 계셔서 정말이지 한시름 놓고 살고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속에도 들어와 현재는 생활비에 쪼들리거나 하루하루 견디다시피 살지 않고 제법 남들처럼 여유롭게 잘 살고 있답니다. 걱정했던 정신분열증의 유전은 아직까지 아이들에게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대로 쭉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다니 참 다행이죠.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가신 줄 알아요. 욱진 씨와 등산을 갔다 실족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만 이야기해두었어요.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거나 보고 싶다고 하면 마음 아프지만 조금 더 크면 사실을 말해줘도 될지 어째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질 않네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어요. 원하시던 속 시원한 결말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의견 많이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